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우영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기운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도 더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상큼하고 쌉싸름한 그 매력이 있는 과일이죠. 자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몽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오렌지처럼 생겼지만 이 껍질을 까면 이 붉은색의 과육이 나오는 과일이죠. 이 자몽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좀 시다가도 먹다 보면 좀 단맛도 나고 끝에는 씁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참 묘한 과일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자몽은 이렇게 산미와 적당한 쓴맛을 갖고 있고 또 과즙도 풍부해서 이 입맛을 돋궈주는 이 감귤류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몽은 이 과즙을 음료로 만드는 것 외에도 또 향료로도 이용이 되고 또 예전에 이 덴마크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할 때 이 다이어트 효과나 또 우리 신체를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로도 또 쓰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오셨던 이 맛이나 이 향 중에는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 이온 음료, 이 포카리 스웨트 아시죠? 거기 들어간 특유의 묘한 맛이나 향의 원료가 바로 자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맛의 이 자몽은 사실은 이 저칼로리 또 고영양의 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몽은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 칼륨의 함량도 높고 또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 항산화 효과도 크고 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또 이런 질환들을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이 암세포의 발생이나 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 항암 효과도 일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몽의 이 건강 효능들이 밝혀져 있는데 이 한편으로는 섭취하실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의해야 하는 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몽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몽이란 이 이름은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원래 명칭은 이 공식 명칭은 사실은 그레이프 프루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자몽이나 그레이프 프루트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몽의 영어 이름이 그레이프 프루트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 이름에 그레이프, 이 포도가 들어간 유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몽 열매가 수확되기 전에는 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모습이 꼭 포도처럼 송이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 지어진 이름이 그레이프 프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몽이라는 명칭은 사실 자몽이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들어올 때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수입되어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어였던 이 잠봉이 일본에 전해져서 잠봉, 현대 일본어로는 자봉,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몽으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지금은 자몽을 가타카나로 이렇게 그레이프프루츠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몽의 원산지는 이 중앙 아메리카의 그 카리브 지역에 있는 그 바베이도스라는 이 작은 섬나라가 이 자몽의 원산지라고 하는데요. 이 바베이도스 위치는 이 남아메리카의 이 베네수엘라의 북동쪽 그리고 우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나왔죠. 이 수리남의 북쪽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이 섬나라입니다. 이 바베이도스가 이 자몽이 처음 생겨나게 된 나라라고 하고요. 이 자몽은 그 17세기, 18세기경에 그 동남아시아산 과일인 이 포멜로라고 하는 이 과일이랑 이 자메이카산 오렌지가 이 교배종으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면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인간의 손에 이 재배됐을 무렵에는 금단의 과일이다, 뭐 금지된 과일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멜로를 재배하려고 동남아시아 이 대만에서 이 종자를 들여왔는데
도중에 이 오렌지 종자랑 자연스럽게 교잡을 하게 되면서 자몽이라는 이 포멜로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닌 이 듣도 보도 못한 과일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이 영문을 몰라서 금단의 과일이다라고 부르게 된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몽은 이 포멜로라고 하는 과일이랑 오렌지가 교배를 해서 생겨난 과일이고요. 감귤류의 일종이죠. 그래서 감귤류 가족들 중에서도 막내로 생겨난 마지막으로 포함된 이 과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기는 비교적 감귤류 중에서 제일 크죠. 이 자몽은 아열대성의 감귤류이기 때문에 열매가 잘 자라려면 고온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나 이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사실 온실이라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국에 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이 자몽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군데 산지 종류가 주로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남아공,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지역 이 자몽이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산지에 따라서 이 자몽들이 각각 특징이 있고 또 과육 색깔도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자몽은 주로 겉이 주황색이고 또 안이 붉은색인 품종이죠. 근데 사실 자몽은 이 과육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품종들을 보면 이제 던컨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이 던컨은 이제 옅은 노란색의 껍질과 또 옅은 노란색의 과육을 가지죠. 그래서 향기가 되게 부드럽고 풍부한 게 특징이긴 한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먹는 용도보다는 주로 주스나 통조림으로 가공되는 품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품종 같은 경우는 겉과 속이 다 이런 진한 노란색이죠. 과즙도 많고 되게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이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약간 신맛이나 쓴맛이 강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레드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핑크 자몽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육이 이렇게 붉은 핑크색이죠. 그래서 루비레드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과육이 붉은색이죠. 핑크색을 가지고 있고 또 화이트보다도 신맛이 좀 부드럽고 단맛이 풍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루비 같은 경우는 껍질은 핑크색인데 과육이 이 루비레드보다 훨씬 진한 붉은색을 가지고 있죠. 이 자몽도 이제 화이트랑 비교했을 때 쓴맛이나 신맛은 좀 약하고 단맛이 약간 강한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의 과육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고 또 이런 붉은색의 과육을 가진 품종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그 노란색은 비교적으로 좀 신맛이 강하고 이 붉은색은 이제 단맛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주로 칵테일 같은데 이제 사용되는 용도로는 이 노란색 이 품종이 맛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이고 이 붉은색 자몽은 주로 이제 생식용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 대부분의 이 수입되는 자몽 주스들 보면은 주로 이 붉은색 과육을 가진 자몽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마트에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 과일 코너에 있는 자몽이나 아니면은, 우리 음료 코너에 이 수입된 자몽들 표기된 거를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스타루비 품종이라든지 뭐 남아공 산지라든지 이런 품종이나 산지가 분명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대충 어떤 맛일 수 있겠구나, 어떤 이 모양, 어떤 과육, 색깔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걸 추측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이 품종을 잘라본 모양이고요. 이 던컨 같은 경우는 품종이 우리가 이 상업용으로 치면 사실 조금 초라하죠. 그래서 상업용으로는 중요하지는 않은 품종이기는 한데 이제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자몽 품종이 이 던컨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루비레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상업적 품종이고 이제 미국 플로리다가 이제 가장
최대의 이 자몽 재배 지역인데 이 플로리다 최고의 품종이 루비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루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 자체가 색소 침착이 루비레드의 한 3배 이상 되는 굉장히 짙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이 스타루비는 현재는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품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자몽의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몽은 이 생자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분이 거의 90%를 차지를 하죠.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100g당 30kcal 정도로 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나 뭐 여러 종류의 비타민, 뭐 미네랄류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비타민C 함량도 높아서 자몽을 한 반 개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과일 공급원 중에서 뭐 오렌지나 뭐 레몬에 이어서 3번째로 가장 이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 자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예방이라든지 뭐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는 그 심박수나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하고 또 다른 영양 성분 중에서는 이제 펙틴이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가 자몽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몽이 아시는 것처럼 이 독특한 이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죠. 근데 이 자몽의 영양 성분에는 또 이 밖에도 이 자몽의 이 대표적인 건강 효능을 나타내면서 이 특유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 되는 이 나린진이라든지 뭐 리모노이드 같은 이런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성분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과육 색깔이 진해질수록 붉을수록 자몽에는 이제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몽의 주요 그 플라보노이드인 이 나린진은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증을 또 개선을 해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또 감소시키는 효과가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리모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암세포 형성을 좀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몽에 들어있는 주요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에는 뭐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또 이런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 LDL 콜레스테롤과 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또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 되는 이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서 심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되고요. 또 베타카로틴도 또 우리 뭐 태양광에 의해서 발생된 이 피부 손상을 좀 보호한다던가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또 효과가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프라노쿠마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곤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이 식물을 좀 보호하는 대사 산물인데 이 자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요 프라노쿠마린이죠. 이 베르가모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섭취하게 될 때는 뭐 항염증 효과라든지 항산화 혹은 이제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 효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코펜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제 뭐 보도된 적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토마토에만 이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몽에도 이 꽤 많은 양의 라이코펜이 들어있고요. 특히 붉은 자몽에는 이 옅은 뭐 노란색 이런 자몽과 비교할 때 라이코펜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나 수박의 이 붉은 색깔에서 나오는 라이코펜이 이 자몽에도 동일하게 충분히 많은 양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양 성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몽의 많은 건강 효능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 비타민 C 또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항균 작용을 하죠.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또 항염 작용을 하면서도 또 항암 작용을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뭐 악성 종양 세포를 변질시킨다거나 이 여러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는 이 활성산소 있죠. 이 활성산소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도 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이 비타민 C는 세포 노화도 막아주고 또 자외선으로 발생되는 이 세포 손상에도 또 대응을 해줘서 피부를 또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또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이 자몽에 같이 함유되어 있는 뭐 아연이라든지 뭐 구리도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 줍니다. 또 자몽에는 이 비타민 A, 또 레티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레티놀도 또 피부 회복에 좋고 또 주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또 자몽은 체내에 또 중성지방이 쌓이지 않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몽 자체는 열량이 적고 또 섬유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자몽은 훨씬 포만감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자몽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더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식단에 자몽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체중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이 결과들이 많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몽 하나에는 이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한 1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혈중의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줘서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동맥경화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몽에는 인슐린 저항을 막고 또 혈당 조절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혈당을 좀 낮춰줘서 체내 혈당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인슐린 기능이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당뇨병 발생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 자몽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또 혈당을 유지시키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 해독 작용이라든지 또 간 기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자몽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또 간의 해독을 도와주고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서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몽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자몽도 또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몽의 부작용 혹은 이 자몽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자몽 자체는 위험한 식품은 아닌데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과일로 드실 경우에 이 과량의 자몽을 드시는 거는 빈속에는 좀 좋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감귤류의 과일이다 보니까 산성이 강해서 좀 속을 버릴 위험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한번 드실 때 좀 적정량의 자몽을 섭취하시는 게 소화작용에는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몽의 그 핵심 영양소였죠.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섭취해도 독성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장기간 좀 매일 과량의 좀 권장 섭취량을 넘어가는 정도의 이 비타민 C가 섭취가 되실 경우에는 조직 손상을 좀 일으킬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을 너무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비타민 C 함량이 또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위험이 있고, 그러면 뭐 설사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위장관 문제를 유발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몽에는 이제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은 이제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치아 에나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귤류 같은 산성식품을 좀 과하게 많이 섭취하신 후에는 이제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몽을 자몽 주스로 해서 드시는 분들은 이 자몽 주스에 같이 함유된 당분을 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자몽이 아시는 것처럼 좀 쓴맛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이 당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몽 주스를 좀 많이 드실 경우에 그 당 수치를 급하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하는 생과일도 되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몽은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신장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자몽을 좀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장 기능에 좀 무리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의 혈중량이 많아지게 되면 뭐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심정지를 유발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런 뭐 섭취 기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매일 좀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거나 하면 혹은 이제 신장질환 정도가 좀 심하신 분이라고 하면 좀 소량 섭취하실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평소에 이 특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몽이나 자몽 섭취를 자몽 주스를 섭취하실 때 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가 이 특정 성분의 약이랑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이 약들과 이 자몽의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과일 주스들도 뭐 일부 약이랑 같이 섭취를 할 때 이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몽은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 대표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이 자몽을 섭취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섭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가 이 특정 약이랑 같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 자몽은 이 약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 약의 이 몸속의 이 혈중 농도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높여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간혹 또 어떤 약물은 오히려 이 약의 효능을 또 너무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일단 그 약물이 이제 잘 흡수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약물이 흡수된 다음에는 체내에 잘 분포된 다음에 우리가 의도한 그 정해진 효과를 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약물이 이제 제거되는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이제 점점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몸에 들어온 그 약물 그 성분 그 상태 그대로는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은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다 이제 제거되기, 배출되기 쉬운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체내에는 이러한 약물들을 대사시켜주는 다양한 대사 효소가 이제 몸에 있고요. 이런 대사 효소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사이토크롬 P, CYP라고 하는 이 대사 효소들이고,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사실 가장 흔한 이 대사 효소인데, 그 중에서도 이 CYP3A4,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이토크롬 P3A4라고 하는 이 계열의 대사 효소가 우리 몸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약물 종류와 이 대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몽은 특히 이 CYP3A4라고 하는 효소를 저해하는, 차단시키는 그런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몽은 이 약의 대사 효소, 이 CYP
3A4뿐만이 아니라 또 약을 배출시키는 이 장내 단백질 활성도 또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이 대사 효소나 이 약을 배출시키는 이 배출 단백질의 이 작용을 억제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혈중의 약물 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펠로디핀이라고 하는 이 혈압약 중에 한 성분인데, 이 펠로디핀을 우리가 물과 같이 복용을 했을 때와 그리고 자몽 주스와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이 몸 안에서의 이 시간별 이 혈중 농도를 비교해 본 그래프인데요. 이 검은색 선은 우리가 이 약을 물로 복용했을 때, 그리고 노란색 선은 이 약을 이 자몽 주스로 처음 복용해 봤을 때고요. 이 파란색 선은 이 자몽 주스의 양을 한 3배로 늘려서 5일 동안 이제 섭취하신 후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이 체내 혈중 농도를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확실히 물로 복용했을 때보다 자몽 주스랑 함께 복용했을 때 이 확실히 약물의 체내 혈중 농도가 더 높아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자몽과 약물의 이 상호작용이 우리한테 주는 그럼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이 자몽의 영향을 받는 약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우리가 이제 약이랑 이 자몽 혹은 자몽 주스를 같이 복용하는 것을 확실히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랑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섭취하시는 이 시간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드시는 자몽 주스의 양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얼마나 이 간격을 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아예 이제 약을 드실 때 아예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의 섭취를 피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약을 복용하시기 전후로 2시간 정도 간격을 덜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두 잔 뭐 자몽 주스 드시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몇몇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이 체내 농도를 이렇게 혈중 농도 높이는데 생각보다 자몽 주스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잔의 자몽 주스를 마셔도 이제 체내에서는 이 대사 효소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몽의 효과가 또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한 3분의 1 정도는 24시간 지난 후에도 남아있더라라는 이 연구 결과도 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이 우리 자몽이 이렇게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일부 약물에서는 반대로 또 혈중의 농도를 또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또 너무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내에는 우리가 이제 약물을 처음 복용을 했을 때 체내 이 장에서는 이 혈중으로 약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약을 전달해주는 이 전달 단백질이 또 존재를 하는데, 또 일부 약에서는 자몽이 이 전달 단백질, 흡수 단백질의 작용을 또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약물의 흡수가 저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약물이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몽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이 자몽의 그 주요한 성분이 무엇인가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나린진이라든지 프라노쿠마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이 그 약을 대사시키는 효소나 이 배출시키는 단백질 혹은 이 약을 흡수시켜주는 이 수송체에 영향을 끼쳐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자몽과 함께 복용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몽이 이 범주에 속하는 이제 모든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 범주에 속하고 있는 이 특정 몇몇 성분들의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 자몽의 성분과 상호작용되는 정도도 또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약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약들을 좀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자몽과 이 상호작용이 있는 약인지 아닌지 뭐 일일이 확인하신다거나 뭐 외우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처방해준 이 의사나 이 조제해준 이 약사와 상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약을 드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물과 같이 복용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2~3시간 전후로는 굳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이 자몽은 건강상의 이점도 굉장히 많고 되게 매력적인 맛을 갖고 있는 그런 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몽을 고르실 때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완전한 동그란 모양의 좀 묵직하게 무게가 나가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내용물이 좀 알차게 들어 있으면서 이제 완전한 이런 원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탄력성 있게 형태를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밀도가 크다는 거고, 또 그런 자몽일수록 이제 껍질은 얇으면서 과육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만약에 그 겉에 껍질이 좀 거칠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주름이 심한 경우는 대개는 이제 껍질이 두껍고 또 껍질 안쪽은 또 말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고 또 가볍게 좀 탄력성 있게 눌러져야 되지만 또 너무 물렁하지 않은 걸로 좀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이런 자몽으로 고르시면 되게 맛있는 좋은 품질의 자몽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몽의 제철 시기는 사실은 연중 계속이죠. 근데 이제 재배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좀 확인을 하셔서 이 제철 시기를 좀 고려를 하셔서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이제 봄에서 여름철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플로리다산이나 이스라엘산 같은 경우는 대략 12월에서 4월경이 제철이고요. 캘리포니아산이나 남아공산은 5월에서 10월이 제철입니다. 그래서 이 각 수입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가장 이제 좋은 품질의 자몽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수입이 끝물인 시기의 자몽은 좀 피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산지별 자몽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이 캘리포니아 자몽 같은 경우는 과육 색이 좀 연한 핑크색인데 껍질이 좀 두꺼운 편이고 좀 가볍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맛이나 좀 상큼한 맛이 나기도 하는데 씁쓸한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또 과육 양도 적기 때문에 착즙해서 드시거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과일이라고는 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자몽 같은 경우는 다른 자몽보다도 당도도 높고 또 과즙도 풍부한 특징이 있어서 되게 품질이 좋은 자몽이기는 한데, 이 특징이 그 플로리다 이 재배하는 지역 그 환경이 좀 독특한 환경이 있죠. 좀 바닷바람, 모래바람을 좀 맞고 자라는 환경이라서 이 플로리다산 자몽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랑 상관없이 이 겉 껍질에 흠집, 이 스크래치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산은 과육이 붉은 편인데 이 다른 수입 자몽보다 좀 저렴하긴 하지만 당도나 맛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고요. 이 남아프리카 남아공 자몽은 과육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이라는 게 특징인데, 이 껍질도 비교적 얇고 또 신맛이나 단맛이나 이 씁쓸한 맛도 좀 어우러져 있어서 이 맛도 좀 다른 자몽에 비해서 묵직하고 하기 때문에, 또 플로리다산이랑 비교해서도 당도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또 과육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몽을 구매하신다 그러면 선호도로 보면 이제 플로리다,
남아공산 순으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성비까지 생각하셔서 또 더욱이 지금 같은 이제 여름철 시기에는 남아프리카산, 이 남아공산을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몽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몽은 껍질을 안 벗겼을 때 상온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보관하시는 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3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신데, 이제 상온에서 보관하실 때에도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면 이제 수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더 이제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몽의 보관법의 핵심은 이제 시원한 거, 건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 보관을 하셨더라도 먹기 전에는 좀 실온에 잠깐 두시면은 더 이제 단맛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더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껍질을 벗긴 자몽은 이제 공기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밀폐 용기 같은데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있고, 또 밀봉된 채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밀봉된 채로 보관한 이 껍질 까놓은 자몽은 냉장 보관하셨을 경우에는 한 3, 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몽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껍질을 까서 드시거나 반으로 잘라서 이제 숟가락으로 드시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 또 수분 함량이 또 높기 때문에 이제 착즙해서 드시는 용도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과일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일부 시판되는 이 자몽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 과하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몽 주스로도 드셔도 이제 건강상의 이점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갈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즙만 짜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몽 주스로 드시는 경우는 이 자몽에서 또 유익한 이 섬유질은 또 빼놓고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건강상의 이점은 또 빠질 수가 있다는 점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자몽이 상당히 흔한 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 과일 중에 자몽을 또 아침 식사용으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자몽이 좀 신맛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쓴맛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종종 이제 알맹이만 발라내서 이제 설탕에 절여서 먹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자몽청으로 만들어 드신다거나 또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토마토처럼 자몽을 한 3분 정도 끓는 물에 넣었다가 또 차가운 물에 식히면 껍질도 잘 벗겨낼 수 있고, 또 당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또 새로운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요리법은 생으로 드시는 거를 제일 권장은 드리고요. 그래서 자몽이 몸에 좋은 영양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열로 과열하는 것보다는 이제 껍질을 벗겨서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몽은 이렇게 면역력을 또 개선해주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과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몽이 일부 약재들과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몽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우리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WS님께서 자몽을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먹는 게 적당한 양인지, 그리고 자몽청이나 자몽 주스 같은 거는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괜찮을지도 궁금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사실은 과하면은 좋지가 않죠. 자몽은 이제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한 반 개에서 2개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몽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셔도 이 비타민이라든지 뭐 라이코펜이나 이런 미네랄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과하게 드시면 또 이렇게
몸에도 또 위장 장애라든지 또 여러 뭐 안 좋은 그런 부작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또 일으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몽청이나 자몽 주스 같은 거,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몽 자체는 사실 꽤 열량이 낮은, 과일이죠. 근데 자몽이 그 특유의 그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판되는 자몽 주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음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당분이 좀 많이 과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몽청도 사실은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당 수치를 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뭐 과자나 뭐 초콜릿이나 뭐 굉장히 또 기름진 그런 뭐 간식류를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몽 주스나 자몽청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게 그것과 비교해서는 또 칼로리가 상대적으로는 또 낮고 또 건강 성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망님께서 자몽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몽이 너무 몸에 좋은 그런 건강 효과가 많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량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위장 장애를 불러온다거나 뭐 이제 치아 뭐 에나멜 손상처럼 이런 산성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시게 되실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량 드시는 거는 다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분은 자몽이 안 좋은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자몽에 칼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 칼륨을 잘 배출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부정맥이나 또 이러한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콩팥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자몽과 같이 동시에 섭취했을 때는 혈중의 약물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춰서 제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자몽은 먹으면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더 소모해준다고 해서 자주 먹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일부 많은 연구들에서 자몽이 우리 몸의 체내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지방을 더 많이 태워준다.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이렇게 권장이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자몽이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체내에 지방을 더 태워주거나 하는 이러한 효과는 사실은 이제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더 태워준다거나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더 소모시켜준다거나 하는 효과는 사실은 확실히 얻을 수는 없는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몽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낮고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드시는 거에 비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자몽이 우리가 식단에 포함이 되었을 때는 자몽 없이 다른 뭐 음식을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체중 감량하는데 다이어트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태영님께서 자몽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자몽이 유방암에는 위험한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일부 연구에서 자몽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에스트로겐 혈중 농도를 높여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더라라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추가된 연구에서는 그냥 자몽만 드셨을 때 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또 더 대규모 연구들이 추가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만을 그냥 이제 단지 섭취하신다고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증명된 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미 유방암이 있으셔서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항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몽이랑 같이 드셨을 때 이 약물 상호작용 문제로 이제 약효가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몽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갱년기나 이러한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몽이 앞에 우리 그림에서도 이 자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리스트 중에 하나로도 나왔지만 이 여성 호르몬과 이 자몽이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약물 효과를 좀 과도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이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몽을 안 드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유방암 위험이 높아질 위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흰돌 유치원님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간식으로 자몽 먹어도 괜찮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또 자몽이 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자몽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좋은 건강 효능이 많기 때문에 자몽도 얼마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간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일반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자몽은 하루에 뭐 반 개에서 이제 2개 이하로 드시는 게 이제 적정량이고 또 자몽을 적게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풍부한 우리 유효한 성분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 주시는 것보다는 뭐 반 개나 반 개 이하로 몇 조각 정도 주시는 거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이런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태영님께서 다른 과일이나 음식 중에도 약이랑 같이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태영님께서는 이제 자몽 말고 다른 과일 중에서도 혹시 우리 약물이랑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식품이 있을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몽이 사실은 과일 중에서도 약물과 굉장히 상호작용 많이 하는 그런 과일이기는 한데 우리 자몽이 아니라도 우리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도 자몽과 굉장히 유사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물들 중에서도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우리 알레르기 약이나 뭐 진정제,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약물들에도 이 오렌지 주스가 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이랑 함께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오렌지도 역시 감귤류 과일이죠. 그래서 그 산성, 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이제 빈속에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위장 장애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또 오렌지 주스는 우리 속쓰릴 때 드시는 이 제산제랑 또 같이 드시면 이제 또 이 제산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흡수가 될 때 흡수되고 나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이제 오렌지랑 함께 복용을 하시면 이 제산제가 이 약효과를 다 발휘하고 나서 배출되는데도 또 이 오렌지가 그 배출작용을 억제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도 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바나나 같은 경우도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도 우리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를 고혈압약으로 같이 드시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바나나를 또 과량 드시게 되면 이 이뇨제 성분 자체로도 우리 몸속에 칼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바나나까지 드시게 되면 몸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커피나 뭐 홍차 같은 이런 카페인 성분도 또 약이랑은 또 감기약 같은 것도 같이 드시게 되면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많은 과일이나 음식도 약이랑 되도록이면 동시에 드시는 거는 안 좋고, 약은 웬만하면 그냥 일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무자비한 갈비탕님께서 자몽 차갑게 먹는 것이랑 미지근하게 먹는 것 영양 차이가 있을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지근하게 먹는 것보다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든지 열을 가하게 되면 자몽의 또 유효한 성분들은 또 일부 사라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열을 가해서 구워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양 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자몽이라도 이제 실온에서 좀 미지근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실온에서 놔두신 다음에 드시게 되면 단맛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서 더 맛있게 자몽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몽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효능, 또 섭취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새 이제 평소에 특별히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 조만간 이런 매력적인 맛의 이 자몽을 좀 드셔보시면서 건강 효과를 좀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